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줄 알면서도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을 의지가 약한 사람 혹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끔찍한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와 중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가보르마테 박사의 깊은 통찰을 통해 중독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 영혼의 아픈 상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고통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수많은 중독을 겪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회복 중이 아닌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갈망도 없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기 때문이죠. 그는 묻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마테 박사는 역으로 묻습니다. 무언가를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되찾았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 진정한 자아와 진정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존재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중독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상처 입고 잃어버렸던 본래의 나 자신을 다시 찾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한때 헤로인에 깊이 빠졌던 남자의 경험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헤로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로인은 제 안에 들끓는 불안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요동치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고 세상 모든 것이 부드러워졌죠. 따뜻하고 안전한 담요에 감싸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테 박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중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안전함의 부재, 따뜻함의 결핍, 소속감의 상실,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질병이 아닙니다. 중독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 혹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중독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고통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의 어린 시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술에 취한 부모님이 밤늦게 운전해서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라도 날까봐 형제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홀로 창가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끔찍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너는 이 세상에 혼자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깊은 외로움과 불안이 내면의 차가움을 만들었고 훗날 헤로인이라는 약물이 나타나 속삭인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 넌 안전해. 이제 따뜻해. 놀랍게도 이 경험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이 교감할 때 두 사람의 뇌에서는 엔도르핀, 즉 천연 아편 성분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안정감의 화학적 본질입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경험했어야 할 그 따뜻함과 안정감을 그는 훗날 약물을 통해 필사적으로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약물은 그가 처음부터 가졌어야 했던 감정을 뒤늦게나마 제공해준 가짜 위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라우마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끔찍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는 것,
바로 혼자였다는 경험이 진짜 트라우마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는 것과 그 고통 속에 철저히 혼자 남겨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쳐 대물림됩니다. 당신의 중독은 어쩌면 수세대에 걸친 가족의 고통이 당신을 통해 발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중독된 한 사람을 문제아로 지목하고 고치려 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족 시스템 전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내가 가진 이 깨달음과 평화를 병에 담아 그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내면의 전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극적인 깨달음을 얻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조각난 마음을 맞춰가며 천천히 치유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수동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첫째,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한 깊은 호기심입니다. 그를 판단하는 대신 당신은 어떤 일을 겪었나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라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식의 연민입니다. 중독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중독이든 도박, 쇼핑, 약물 중독이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도는 다를지언정 내 안에도 존재하는 불안과 공허함,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성의 연민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행동이나 문제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그의 본래의 온전한 모습을 봐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조차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거울이 되어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연민이 존재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을 방어하는 갑옷을 벗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힘껏 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밀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저항하며 뒤로 밀어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라도 상대를 바꾸려는 강요, 설득, 이협, 애원은 결국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중 둘은 현명하고 하나는 어리석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현명한 선택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그것이 너를 해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내 인생이니 존중할게.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두 번째 현명한 선택은 이렇습니다. 너를 판단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잠시 너와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아. 이것 또한 자신을 지키는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계속 머물면서 너를 바꾸려고 애쓸 거야. 설득하고 강요하고 조종해서라도 너를 고쳐놓고 말겠어. 이것은 동반이존이라 불리며
관계를 망치고 저항과 분노만 키울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중독의 이면에는 마음속의 구멍, 즉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의 부재, 연결의 단절로 생긴 영혼의 공허함을 우리는 음식, 쇼핑, 스마트폰, 관계 등 온갖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금요일 밤의 즐거움을 위해 술을 마시지만 그 즐거움이 과도해지고 병적인 갈망으로 변한다면 그 내면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처와 공허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중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어떤 조합의 설탕, 소금, 지방이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할지 최고의 신경과학자들을 고용해 연구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더 많은 자극을 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만족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더를 외치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신화입니다. 병든 문화 속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고통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정신질환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심각한 알코올 문제가 수세기에 걸친 식민 지배와 기근, 종교적 억압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트라우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독 문제 역시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숨가쁜 근대화 과정에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진 아픔을 우리는 술로, 일로, 혹은 다른 무언가로 잊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중독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도 고통받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힘, 즉 고통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흔히 절제나 연결이라고 말하지만 더 근본적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 안의 고통을, 나의 갈망을,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힘에서 벗어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알아차림은 우리를 올가매던 사슬의 실체를 보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중독의 낙인을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사람은 중독자야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강연장에서 중독의 정의를 설명하면 99%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라며 손을 듭니다. 그 순간 나와 너를 가르던 벽이 허물어지고 판단이 있던 자리에 연민이 들어섭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통찰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이 따뜻한 이해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은 도덕적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가장 깊은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